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초전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성이란 특정 물질을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했을 때 전기를 전혀 저항 없이 전달하여 에너지가 전혀 손실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전기가 도선 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한히 흐를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초전도성의 핵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력회사의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전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선의 저항 때문에 일부 전력이 손실되어 실제로는 약 94% 정도만 집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전도체를 사용한다면 이 손실이 전혀 없어 100%의 전기를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지 재미있는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전력 전송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낭비를 줄여줍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게 하여 병원에서 인체 내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전도성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시간 여행을 하듯이 과거로 돌아가 낮은 온도를 다루는 연구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전도성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초전도성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야기는 1800년대 초반 영국의 한 어린 소년 마이클 패러데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서점에서 도제로 일하며 틈날 때마다 과학책, 특히 화학과 물리 분야의 책을 읽곤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호기심이 넘쳤던 소년이었지요. 런던에는 험프리 데이비 경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돈을 모아 왕립연구소에서 열리는 데이비 경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강연 내용을 매우 꼼꼼하게 필기했고 서점에서 배운 제본 기술로 그 필기를 한 권의 책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데이비 경에게 직접 건네며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마이클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받은 데이비 경은 그를 과학보조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왕립연구소에서 마이클은 데이비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보조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특히 흥미를 느낀 분야 중 하나는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체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1823년 마이클은 염소 기체를 밀폐된 유리관에 넣고 압력을 가해 압축한 뒤 냉각 혼합물을 사용해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염소 기체가 노란빛을 띠는 녹황색 액체로 변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압력과 낮은 온도를 동시에 활용해 기체를 액체로 만든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기체를 액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냉각 및 냉동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이클은 실험에 성공에 힘입어 다른 기체로도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유리관을 사용하여 기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면서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예전에는 액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체들을 액체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마이클의 연구는 기체가 언제나 기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액체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의 기체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압축과 냉각을 통해 그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소, 질소, 산소 같은 기체들은 워낙 완강했습니다. 마이클이 아무리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춰도 이들은 액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영구 기체라고 부르며 영영 액화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1860년대에 아일랜드 출신의 과학자 토머스 앤드루스가 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기체의 거동을 더 깊이 연구하다가 임계온도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임계온도란 기체마다 정해진 특정 온도로 이 온도 이하로 냉각시킨 뒤 충분한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온도 이상에선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앤드루스는 모든 기체가 각자 다른 임계온도와 압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왜 마이클이 사용했던 온도와 압력으로 특정 기체들을 액화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더 낮은 온도를 달성함으로써 이전에는 영구 기체라 여겨졌던 기체들도 액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 발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앤드루스의 연구 덕분에 다른 과학자들은 극저온에서 물질이 보이는 특성을 탐구할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초전도성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1877년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폴 카이에테가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산소 기체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매우 두꺼운 강철 용기에 산소 기체를 넣고 대기압의 300배가 넘는 높은 압력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런 다음 압력을 갑자기 해제하여 기체를 급격히 냉각시켰고, 그 결과 산소가 액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기체가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변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산소나 질소, 수소 같은 기체는 아무도 액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온도에 도달하기 위한 냉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에테는 압력을 순간적으로 낮추어 급격한 냉각 효과를 활용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산소 액화에 성공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의 과학자 라울 픽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산소 액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의 냉각 과정을 거치며 다른 냉매들을 활용해 온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썼습니다. 카이에테와 픽테의 성공은 인류가 처음으로 산소를 액체 상태로 만든 사례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1870년대 중반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녹는 점이 영하 253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소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당시의 실험 장비와 냉각 기술로는 이 온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에 도전장을 낸 이들은 제임스 듀어 같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듀어는 열 손실을 줄여 내부를 매우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특수 플라스크를 고안했습니다. 듀어는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1898년에 마침 소를 액체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요. 영하 259도라는 극저온에 이른 끝에 그전에는 액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체를 액체로 바꿔냈습니다. 산소와 공기는 이미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액화에 성공했지만, 듀어는 수소까지 액화함으로써 극저온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1895년에 대기 중 존재가 확인된 헬륨만이 남은 최후의 난관이었습니다. 올셰프스키, 듀어, 트라버스 등이 헬륨 액화에 도전했으나 쉽게 성공하지 못했고, 많은 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전도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하이케 카머를링 오네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1853년에 태어난 오네스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물질이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온도를 극한으로 낮춤으로써 물질의 근본적 성질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 있는 그의 연구실은 세계적인 저온 물리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네스는 선배 과학자들이 개발한 냉각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06년에는 대량의 액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도의 액화 장치를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1908년에는 마침내 헬륨까지 액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액체 헬륨의 온도는 절대 0도, 영하 273.5도보다 불과 몇 도 위인 영하 269도 정도였습니다. 1908년 7월 10일, 오네스는 여러 해 연구와 기술 혁신 끝에 헬륨 액화에 성공합니다. 그는 고성능 진공 펌프와 냉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활용하여 온도를 계속 낮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기체가 팽창하거나 증발할 때 발생하는 냉각 효과를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하 269도로 헬륨을 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만드는 일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위협이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이 성과는 극저온 물리학의 연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추후 초전도성이나 양자 물리학과 같은 분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금속이 온도가 내려갈수록 전기 저항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가 절대 0도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될지,
혹은 어떤 새로운 효과로 인해 저항이 다시 증가할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켈빈 경등을 비롯한 일부 과학자들은 절대 영도 근방에서 저항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하곤 했습니다. 1911년, 오네스는 1908년에 성공적으로 액화했던 헬륨을 이용해 수은을 절대 영도 근처까지 냉각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극저온에서 수은의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놀랍게도 수은을 영하 269도 정도로 냉각하자 수은의 저항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혀 저항이 없는 새로운 상태, 즉 초전도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전류가 흘러도 전력을 전혀 소모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는 그때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오네스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온 물리학 분야를 한층 더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극저온에서 물질이 보이는 양자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33년 독일 물리학자 발터 마이즈너와 로베르트 옥센펠트는 초전도체를 연구하던 중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상태가 된 물질 내부로는 외부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마이즈너 효과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마이즈너 효과는 초전도성이 단순히 저항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완벽한 반자성체 성질까지 나타낸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초전도체의 특징은 자기 부상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물리학 실험은 물론 실용 기술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이즈너 효과의 발견은 초전도성이 단지 전기 저항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열역학적으로 구분되는 특별한 샹임을 의미했습니다. 기존 이론은 초전도성을 단순히 전도도가 극도로 높은 상태로만 설명했기에 자기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이론적 틀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후 수십 년간 계속된 초전도성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왜 어떤 물질들은 극저온에서 저항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그 현상을 보일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탐구 과정에서 전통적인 초전도체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이 탄생했는데 바로 BCS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전자들이 특수한 방식으로 쌍을 이루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더욱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상태를 구현하기는 불가능해 보였고, 이는 과학계가 풀고 싶어 하던 대표적인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초전도체는 마찰 없이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 자기 부상 열차 등에 쓰이기도 하고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1950년대 들어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물질들이 있다는 점은 알려졌으나 전자를 운반하는 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미 트랜지스터 발명으로 명성을 얻었던 존 바딘이 레온 쿠퍼, 로버트 슈리퍼와 함께 초전도성을 설명할 이론 구축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뤄낸 성과가 바로 BCS 이론입니다. 1956년 레온 쿠퍼는 보통 서로 밀어내는 전자들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쿠퍼 쌍이라 불리며 쌍을 이룬 전자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 전자가 물질 내부를 통과할 때 원자 배열을 약간 변형시켜 그곳에 미세한 양전하 영역을 만들고 다른 전자가 그 영역에 이끌려 함께 짝을 이루는 식으로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때문이었습니다. 쿠퍼 쌍이 형성되면 이 전자 쌍들은 아주 정렬된 방식으로 움직여서 불순물이나 격자 진동 등에 부딪혀도 쉽게 산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지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로버트 슈리퍼는 수학적 해석을 제시하여 많은 쿠퍼 쌍이 집단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정교하게 설명했습니다. 1957년에 이 세 사람은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과학계가 초전도성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BCS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에너지 틈 갭입니다. 이 틈이 쿠퍼 쌍을 깨뜨리는 작은 방해 요소들을 막아주어 초전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온도가 올라가면 이 틈으로 보호가 어려워져 쿠퍼 쌍이 풀어지고 초전도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초전도 상태가 극저온에서만 유지되는 이유가 설명되면서 당시 여러 실험적 관측과도 부합했기에 BCS 이론은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BCS 이론은 이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나 입자 가속기 등에 쓰이는 초전도 자석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나 초유체 분야에도 이 이론이 영향을 미치며 현대 물리학에서 빠질 수 없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BCS 이론으로 초전도성을 설명한 공로로 존 바딘, 레온 쿠퍼, 로버트 슈리퍼는 197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특히 존 바딘은 트랜지스터 발명으로 이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상태였기에 물리학상을 2번 수상한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한다는 한계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초전도성 연구 초창기에는 납, 주석, 수은처럼 구조가 간단한 순수한 금속에 주로 집중했습니다. 당시에는 복합 물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 측정과 해석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성이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시절 1957년에야 BCS 이론이 나오면서 비로소 원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이 이론 역시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인 영하 269도 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고 이 온도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도 까다로운 액체 헬륨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 장비가 개선되고 과학자들은 점차 더 복잡한 합금과 화합물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수 금속보다 복잡한 합금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관찰되는 사례가 나오자 더 다채로운 물질들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1986년에 찾아왔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일하던 칼 알렉산더 휠러와 요하네스 게오르크 벤노르츠가 금속 산화물, 특히 페롭스카이트 계열의 세라믹 물질에 주목한 것입니다. 보통 세라믹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들은 특별한 구조를 가진 란타늄, 바륨, 구리 산화물이 영하 238.25도 근처에서 초전도 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알려진 어떤 물질보다도 높은 온도에서의 초전도 현상이었고 당시 과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물론 영하 238.25도는 여전히 매우 낮지만 액체 헬륨으로 냉각해야 하는 기존 초전도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였기에 전 세계 연구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으나 여러 실험실에서 재현에 성공하면서 고온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듬해인 1987년 초 미국 휴스턴 대학교의 추칭우 연구팀이 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나는 새로운 물질, 이트륨 바륨 구리 산화물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영하 181.25도에서 초전도 상태가 되는데 이는 액체 질소로 냉각할 수 있는 온도 범위여서 실제 응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액체 질소는 액체 헬륨에 비해 훨씬 싸고 다루기 쉬우므로 이 발견은 고온 초전도체의 실용화를 향한 거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 연구는 이후 몇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하여 영하 148.15도 정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 구리 산화물 계열 물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전도체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전력 전송이나 초고속 컴퓨팅, 자기 부상 열차 등 많은 분야의 혁신의 가능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살러와 벤노르츠가 세라믹 초전도체를 발견한 공로는 매우 크게 평가받아 그들은 198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발견 후 불과 1년 남짓 만에 받은 것으로 노벨상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수여된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온 초전도체의 발견이 과학과 기술 전반에 미친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더 높은 초전도 전이 온도를 가진 물질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구리 산화물 계열 외에도 다양한 합성과 실험이 이루어졌고 온도를 점차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온 수준에서 초전도성을 유지하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높은 온도에서의 초전도 현상 메커니즘 또한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초전도체는 입자 가속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자 가속기는 양성자 같은 미세 입자들을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켜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 제네바 근처 지하에 건설된 대형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27km에 달하는 원형 터널을 따라 놓인 초전도 자석들은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해 고속으로 달리는 입자들의 경로를 구부리고 초점을 맞춤으로써 원하는 지점에서 입자들을 충돌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초전도 자석은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류를 흘려도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고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자석을 극저온, 즉 영하 271.3도 정도로 유지해야 하므로 액체 헬륨을 이용한 냉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초전도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거대한 전류를 흘려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힉스 보손 같은 미지의 입자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2012년 이곳에서 힉스 보손이 관측되면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표준 모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입자 물리학의 혁신적인 성과였고 초전도 자석이라는 핵심 기술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던 쾌거입니다. 초전도 자석은 의료 분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 강력하고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 인체 내부의 수소 원자를 특정 방향으로 정렬한 뒤 라디오 주파수 신호를 주어 그 원자들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며 방출하는 신호를 분석하여 몸속 구조를 영상화합니다.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면 전기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없이 강력한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에 고품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자석을 사용하려면 막대한 전력 소비와 발열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초전도 자석은 냉각만 잘 유지하면 비교적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전도 자석 덕분에 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 방사선 노출 걱정 없이 인체 조직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필수 의료기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교통 분야에도 초전도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를 상상해 보세요. 바퀴가 선로를 구르지 않고 강력한 자기력을 이용해 열차가 선로 위에 떠서 달립니다. 마찰이 거의 없으니 빠른 속도와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원리 뒤에는 초전도체가 만들어내는 매우 강력한 자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전자석을 사용하여 선로와 열차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기 부상. 둘째로 초전도체가 강한 자석으로 작동하여 선로와의 반발력으로 열차를 띄우는 방식, 전동기 부상도 있습니다. 일본의 자기 부상 열차는 초전도 자석을 활용해 놀라운 속도로 주행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으며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덕에 열차는 선로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고 모터에서 발생하는 이동 자기장이 열차를 전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을 극저온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에 드는 냉각 비용과 인프라 건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 운영 노선이 제한적이지만 고온 초전도체의 등장으로 냉각 비용이 낮아지면 점차 상용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엔 초전도성 분야에서 큰 화제가 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실온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물질 LK99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지요. 만약 정말로 실온에서 초전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초전도체가 지금처럼 저온 냉각 장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져서 전력 전송과 전자기기의 혁신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른 연구팀이 동일한 실험을 재현하거나 확증하지 못해 LK99의 초전도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초전도 분야뿐 아니라 과학 전반에서 재현 가능성이 핵심 원리이므로 더 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초전도성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낮은 온도에서의 기체 액화 연구로 시작해 극저온에서 발견된 초전도성의 비밀을 풀고 고온 초전도체로 발전해온 이 역사는 끝없이 도전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도 실온 초전도체를 찾아내려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에너지,
수송, 전자공학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찰 없는 초전도체의 세계는 이미 과학기술의 큰 변화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줄 것입니다.